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그중 어떤 병은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도 관리하며 오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외부의 원인이 아닌 내 몸 면역체계의 문제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 평생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야 하고 항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성가신 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는데요. 이런 병에 걸리면 평생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록 완치는 어렵지만 병이 있어도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 즉 관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장 점막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사람과 거의 다름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염증성 장질환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 때문에 대장 점막이 붓고 빨개지며 고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장 점막에 주로 얕은 궤양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 3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60대가 넘은 고령에서도 종종 새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병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느 부위에서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소장과 대장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궤양성 대장염보다 궤양이 더 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도 좀 더 많습니다. 이 두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장 속에서 우리와 공생하고 있는 균에게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유전적 소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 여러 유전자가 조금씩 영향을 미쳐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특정 유전자의 문제로 매우 높은 확률로 자녀에게 그 병이 유전되는 일반적인 유전병과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진 위험 유전자가 있어도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나 생활 습관 등 다른 요인 또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병에 걸릴 위험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 외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소과된 식습관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시아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정도 전 일본에서 발병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환경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소고화된 식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가공식품과 인공 첨가물의 섭취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붉은 육류 및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깨트리고 장 점막의 방어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장내 미생물 균형의 이상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대변을 분석해 보면 유익균의 수는 적고 유해균이 많은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을 유익균을 먹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익균을 먹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익균이 부족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킨 것인지 여부도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염증성 장질환 관리 혹은 치료를 위해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익균을 먹는 것을 일괄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너무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 또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이 많았지만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토피, 천식, 알러지,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등 면역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생이 너무 좋아지면서 유해한 것에 노출될 일이 적어 성장기에 면역세포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는데요. 실제로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이 핵가족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같이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염증성 장질환이 덜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렸을 적 항생제에 많이 노출된 경우, 모유 대신 분유를 먹고 자란 경우 등이 염증성 장질환 발생과 관계를 보이고 있고, 크론병에서는 흡연이 발병률을 높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병들이 조기에 발견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결과가 더 좋은데요. 염증성 장질환도 심한 상태에서 치료하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되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주기적인 혈액 검사, 대변 염증 표지자 검사를 통해 징조를 파악하고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1년에 10만 명당 약 5명에서 10명이 발생하는 드문 질환을 좀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 일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정확한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질병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먼저 교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만성 설사와 혈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 변이가 있을 때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 급박감, 변을 봐도 다 본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잔변감, 그리고 콧물과 비슷한 점액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만성 복통과 설사가 주요 증상인데 교양성 대장염과 달리 혈변이 없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진단이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론병이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복강 내 고름 주머니인 농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두 장기 사이에 비정상적인 통로가 생기는 누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 비해 국내 크론병 환자들은 항문주위 치료나 농양이 생기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3개월 이상 반복됐다면 단순 장염이나 복통이겠지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염증성 장질환으로 확진이 되더라도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도 정상인과 기대 수명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크론병 환자는 진단 후 10년까지는 생존율이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교양성 대장염 환자는 진단 후 약 25년까지 생존율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표된 것으로 최근에는 치료제들이 더 좋아져서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병을 잘 관리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크론병과 교양성 대장염의 자연경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은 증상의 정도, 가로축은 시간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질환 모두 약 절반 정도의 환자가 진단 시에는 증상이 심했지만 치료 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관해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엔 대개 증상이 작은 사이클 혹은 큰 사이클을 그리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이 조절되지 않아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1에서 3%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약을 잘 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치료했던 과거와는 달리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됐습니다. 염증이 직장이나 좌측 대장에만 국한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메살라진 같은 약들을 저약 및 관장의 형태로 잘 쓰는 것만으로도 관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양성 대장염 환자의 약 40%는 이 단계에 해당되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교적 쉽게 관해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염증이 대장 전체에 있는 경우에는 메살라진을 경구로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급성기가 오게 되면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종종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아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너무 오래 반복해서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문의가 적절한 판단 아래 쓰면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많은 약제이니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치료만으로 병이 잘 관리가 되지 않거나 진단 시 중증도가 심해 향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면역조절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제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이 명과 암이 있듯이 생물학적 제제 또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약값이 보험 미적용 시 1년에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는 점, 그리고 일부 약제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감염이나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 일부 약제는 2, 3년 이후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비교적 경한 환자들에게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생물학적 제재를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치료를 했을 때 단점에 비해 장점이 명확한 경우에만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신약들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여러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래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난치성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보통 대장 전체를 절제하고 소장으로 회장낭을 만들어 항문에 연결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됩니다. 다만 일부는 회장낭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병변이 대장뿐만 아니라 소장에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침범된 모든 부위를 절제할 수는 없고 병변이 심한 부위만 절제하게 됩니다. 병변이 좁은 부위에 국한되어 있다면 수술 후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을 권유드리면 이를 꺼리시는 환자분들이 무척 많으십니다. 장기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는 일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땐 일부 환자는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하는 것이 건강에 더 큰 이득을 줍니다. 따라서 담당의가 수술을 권했을 때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여러 합병증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신경 쓰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동물성 지방 및 초가공식품을 줄이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다만 급성기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수도 있으니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특히 크론병 환자들에게는 흡연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 아주 잘 밝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일명 엔세이드를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엔세이드는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진단이 된 환자에서도 재발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세이드는 진통제나 해열제 그리고 관절통약 등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엔세이드에 속하는 성분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약 포장지 뒷면을 보시면 성분명이 적혀 있으니 여기에 적혀 있는 성분이 있다면 이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하게 써야 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치료를 잘 받고 계실지라도 간혹 증상이 위중해져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보셔야 할 증상은 발열, 복통, 혈변인데요. 열이 38도 정도라면 해열제를 복용하고 잠시 경과를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39도 이상이거나 기운이 너무 없다면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복통의 경우 낮에 잠깐 아프다면 한두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금식해도 구토와 복통이 지속되거나 밤에 여러 차례 복통이 발생한다면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혈변을 보는 경우 대개는 응급실에 바로 오시기보다는 외래 진료를 조금 앞당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6회에서 10회 이상이거나 양이 많아 어지럽고 목이 타며 힘이 없을 땐 응급실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과연 맞는 얘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위해서는 독한 항생제 대신 프로바이오틱스를 쓰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환자에서 항생제 투여 시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시되 다만 증상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런저런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이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많이 그 효과를 궁금해하시는 것이 청대이고 실제로 일부 환자분들께서 섭취하고 계신데요. 일본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청대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서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는 폐동맥 고혈압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표준 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큐민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증 환자의 관해 유지에 효과를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만 근거가 부족해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으시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올리브 오일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크론병 환자에서는 복부 평면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으면 염증성 장질환이 호전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대변 이식이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응증은 유막성 장염 단 한 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또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고 특히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치료법임은 분명합니다. 추후 신뢰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면 환자분들께 관련 정보를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과거에 비해 그 치료법이 크게 발전한 질환입니다. 이 시점에도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병을 잘 관리하시면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장기 관해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